풀스택 실무 프로젝트 과정 소개를 좀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개발자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 돼버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한번 쭉 얘기하고,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요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당부드리는 말씀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컨설팅을 갔는데 저녁에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처음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젝트를 첫 번째 하고 타입스크립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엔 타입스크립트를 못하면 일단 뽑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단 프로젝트는 전부 타입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아예 해가지고 처음부터 타입스크립트에 그냥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개발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좋은 개발자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과정은. 그래서 풀스택 실무 프로젝트 과정은 총 4.5개월이고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바 이렇게 언어는 요 세 가지예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는 뺐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는 노드 익스프레스랑 디노, 소켓 쪽만 디노를 할지 아니면 디노로 우리가 익스프레스처럼 서버를 구축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어쨌든 소켓 쪽은 디노로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 JS 당연히 해야 되고, 타입스크립트로, 넥스트 JS도 타입스크립트고, 디노는 기반 자체가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타입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자바 쪽에서는 스프링 붓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붓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스프링 하는 회사에 가면 그냥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도 있고, 스프링 배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디테일한 것들은 실무 가서 배우시면 돼요. 아주 깊이 있는 거는. 왜냐면 그 회사마다 쓰는 게 다르겠죠. 우리가 노드를 쓴다고 했을 때 회사마다 npm을 쓰는 게 다르겠죠. npm 모듈을 쓰는 게. 어디서는 익스프레스 쓰고 어디서는 코어를 쓰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하고, 진짜 핵심이 되는 거는 깊이가 필요한 것들은 실무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리눅스,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GCP랑 AWS로 이번에 할 거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고 네이버 클라우드 하실 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 쪽은 우리가 기시나 젠킨스나 이런 걸 할 건데, 데브옵스는 마지막 부분에 할 겁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과정 막바지에 이제 도커랑 쿠버네티스랑 이런 것들, 젠킨스랑 젠킨스 아니라도 CI 툴들,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하는 거 있죠. 배포랑 테스트랑 배포를 자동화해주는 요 시스템.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라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MySQL, 우리 RDB는, NoSQL은 이제 MySQL의 XDev API를 쓸 거예요. 몽고DB 쓰실 분은 몽고DB 쓰셔도 돼요. 우리가 노드에서 DB를 접근하겠죠. 서버에서. 리액트가 DB를 바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서버를 통하거든요. 그 노드가 몽고DB를 쓰든 MySQL XDev API를 쓰든 사용법은 거의 똑같아요. 뭐만 다르죠? npm 모듈만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중간에 둘 다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프론트가 목표였는데 끝나고 나면 백엔드로 가는 분이 있고, 또 그 반대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스택 과정이라고 해서 풀스택을 다 하자 이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이 중에 뭘로 시작할 건지. 근데 이제 당부드릴 거는, 백엔드로 내가 갔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로 가기가 조금 힘들겠죠. 직군을 바꿔야 되니까. 팀이 다르거든요. 백엔드 팀하고 프론트엔드 팀하고 회사를 가면.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풀스택 다 합니다 하면은 그냥 너 프론트 가, 백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티오에 맞춰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입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페이지 1, 페이지 2로 나눠서 할 건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다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고 두 번째 거는 진짜 우리가 실제 서비스 할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가 팀 프로젝트 하나씩 하셔야 되고,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가 될 건데요. 이걸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건 없어요. 그 MVP를 따로 뽑지는 않는데 요 기관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은 팀 프로젝트를 좀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잘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이론을 하고 그 다음 실습 프로젝트로 공부하고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달은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빠르게 한번 쫙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제 고급 자바스크립트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요. 처음부터 고급을 가게 되면. 그래서 기초를 좀 더 다시 한번 다 잡고 갈 거고요. 좀 기초가 더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 스타트업 풀스택 디벨로퍼라는 재생 목록 있죠.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 돼요. 내가 거기서 자바스크립트가 부족하면 자바스크립트 부분 보시면 되고, MySQL이 부족하면 MySQL 부분 보시면 되고, 거기 영상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MySQL, 리눅스 이런 것들은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안 하시면 제가 프로젝트 할 때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최소한 뭘 하고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두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보는 거고 프로젝트 할 때 한번 보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 막힘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이제 실전 이제 고급 자바스크립트가 끝나고 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선언형으로 짜지 말고 우리가 함수형으로 짜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거고요. 이제 프로시저란 프로그래밍은 자바 할 때 우리가 배우겠죠. 근데 자바도 함수형을 추가하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API들이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API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이제 예전에 자바 이제 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발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연봉이 높은 언어는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학교 3학년 우리 학교에 뭐 반 평균과 반 뭐 석차 이런 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합과 평균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 하나씩 돌려가지고 내가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로 나누고 뭐 이렇게 쭉 짜는 프로그래밍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짜죠? 뭐 sum이라는 펑션, 그 다음에 average라는 펑션 이렇게 짜가지고 그 sum이라는 데다가 그냥 학생 전체 성적을 넣으면 되고, average라는 데다가 학생 토탈과 학생 수를 넣으면 되는, 이렇게 함수를 부르는 방식.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로 프로그래밍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때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배우셔야 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팩토링을 하셔야 되는데, 리팩토링 기법이 있어요. 마틴 파울러가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마틴 파울러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틴 파울러인데, 마틴 파울러가 리팩토링을 이제 주장했죠. 창제했죠. 그래서 리팩토링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패턴도 24가지 고프의 디자인 패턴이 있죠. 무슨 패턴 있는 것처럼 리팩토링도 뭐 무브 메소드, 무브 베리어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쭉 다룰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고 리팩토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은 용어를 야 이렇게 짜 길게 얘기 안 하겠죠. 야, 이거는 그냥 옵저버 패턴 쓰면 되잖아. 야 이거는 함수를 쪼개 함수를 두 개로 나눠 그러면 이제 move 펑션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VS 코드를 쓰든 뭐 자바 이클립스를 쓰든 인텔리제이를 쓰든 거기에 리팩토링 관련된 기능들이 다 갖고 있어요. ID 툴에.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 용어도 모르면 용어조차 모르면 그걸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리팩토링이 가지는 힘은 상당히 큽니다. 그 변수를 전체를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리팩토링을 잘 써야겠죠. 함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함수를 부르는 쪽에서도 바꿔야 되겠죠. 함수 자체만 바꾸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리팩토링에 속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걸 익히고 그 다음 디자인 패턴 쪽은 지금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 사정 때문에 안 올라간 영상들은 제가 따로 또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도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코딩을 해보고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코드들은 다 타입스크립트로 짜겠죠. 타입스크립트로 좀 짤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액트 베이직을 넣어놨는데 바로 프로젝트에서 리액트를 쓰지 않고 리액트의 기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훅이라든지 뭐 우리가 특히 훅 같은 경우 훅만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브라우저가 죽을 정도로 CPU를 많이 쓰죠. 그런 코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주의해야 될 것들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는 기본 자바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건 아주 기초고 이제 실전에서 필요한 실무에서 필요한 자바 기법들 그러니까 뭐 스레드 기초에서도 스레드라든지 뭐 컨커런시 같은 걸 다루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할 때 자바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한 달 반 정도가 갈 겁니다. 그래서 2달 조금 넘어갈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할 거예요. 그래서 기획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여기서 아이패드 놓고 같이 그려볼 거고요. 우리가 기획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도 바로 할 겁니다. 설계라고 하면 이제 뭐 시스템 설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코드 설계도 있겠죠.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 세팅부터 들어갈 거예요. 서버 세팅에는 이제 우리가 리눅스 서버로 CentOS로 올리고 MySQL도 GCP를 쓸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필요 없죠. 거기에 MySQL 바로 있습니다. SQL이라는 게. 그거 쓰면 되고, 아니면은 서버에서 설치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냥 GCP에 SQL을 쓰는 회사가 있고, 리눅스 서버에다가 MySQL 직접 설치해서 쓰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올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git, 뭐 우리가 rsync 이런 거 다 깔아야 되죠. 그런 거 쭉 세팅하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로 이제 프로젝트 1, 2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서버가 어떻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엔드도 노드랑 스프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 소켓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엔진엑스에서 컨트롤 하느냐.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엔진엑스가 받아요. 그죠? 웹서버가.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노드로 가죠. 웹서버에서 거기로 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루는 엔진엑스에 대한 기법들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가실 분들은 엔진엑스를 모르면 사실은 시니어로 갈 수가 없어요. 시니어 개발자로. 그래서 엔진엑스에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도 캐시하면 빠르잖아요. 응답이. 계속 디스크를 읽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캐시 기법이라든지 이런 라운드 로빈 기법이라든지 그다음 보안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익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서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엔드 첫 번째는 노드 JS 버전으로 갈 거예요. 그 노드는 버전이 조금 다른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드를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드를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리액트든 넥스트든 뭐 앵귤러든 이쪽은 다 타입스크립트잖아요. 지금 거의 많이 갔는데, 반 이상이 갔는데, 아직 노드 쪽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짜더라도 타입스크립트처럼 안정적으로 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드는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타입스크립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짜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시간을 좀 줄이려고. 기능도 많지 않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짜보고 이때는 실제로 딸 겁니다. 그리고 TDD는 첫 번째는 TDD를 안 할 거예요. 제가 TDD를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TDD를 제가 목숨처럼 여기는데 첫 번째는 TDD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TDD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TDD로 가요. 테스트 짜느라고 거기에 포커싱이 다 가가지고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빠르게 쭉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니어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니어 개발자의 기법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무자. 그래서 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잘 하게 되면 이제 시니어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드로 짠 거를 그대로 스프링 붓으로 짤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붓으로 짜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떻게 짜고 스프링 붓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스프링 붓을 할 때는 뭐 마이바티스나 이런 게 쭉 들어가겠죠. 노드는 아주 순수하게 들어가겠지만 스프링 붓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 위주로 스프링 붓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은 이제 소켓을 얹어야 되거든요. 이 소켓을 얹는 이유는 실시간 처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쪽 PC에서 바꿨을 때 다른 쪽 PC에 바로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달 건데, 처음에는 소켓 IO를 쓸 거예요. 그냥 순수한 노드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디노로 짜볼 거예요. 소켓 부분을. 예. 전체를 디노로 짜면 더 좋을 텐데, 아직 디노를 쓰는 회사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조만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디노가 갖는 성능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노드랑 디노의 차이는. 그러니까 디노로 할 건데 너무 많이는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현실과 실제는 다르니까. 그 상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벨트는 이제 특강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 짰던 요 리액트로 짰던 부분의 일부 기능만 가지고 아주 간단한 기능들로 스벨트로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스벨트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고 이미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조그만 회사들은. 조그맣다기보다는 시작하는 회사들은. 그래서 스벨트에 대해서 좀 익혀놓으면 차세대 프론트엔드 그 프레임워크들은 어떻게 발전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스벨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안정화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 3년 후만 돼도 뭐 길게 보면 5년 안에 이런 스벨트 향 프레임워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액트든 뭐든 지금 이제 앵귤러든 뭐 뷰든 이 친구들도 이제 스벨트화 돼 가고 있죠. 점점점. 우리가 리액트 18을 보더라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넥스트.js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갔고. 그래서 스벨트를 한번 살펴볼 거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소셜 북마크예요. 내가 막 어딜 돌아다니면서 이 블로그에 공부하러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탭을 계속 열어놓고 다니죠. 공부는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까먹을까봐. 왜냐면 그만큼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라는 게 힘듭니다. 즐겨찾기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묻혀버리죠. 그냥 다시 안 보게 됩니다. 잘 내가 챙겨보지 않으면. 왜냐면은 읽을 게 너무나 쏟아지고 있고 새로 공부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리액트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리액트라는 보드, 그러니까 그 즐겨찾기를 리액트 취업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리액트 취업에 관련된 페이지, 웹페이지들을 올려놓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즐겨찾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프라이빗한 즐겨찾기도 있고 이제 퍼블릭한 즐겨찾기도 있고, 그래서 즐겨찾기 자체가 이제 링크를 우리가 카톡이나 뭐 이런 DM으로 이렇게 공유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공유하자, 링크는.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소켓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찾다 보면은 내가 일일이 저장하기 힘들잖아요. URL을 뭐 선택해서 복사에다가 우리 툴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저장 누르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그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크롬을 쓸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브레이브 같은 브라우저도 다 크롬 익스텐션이 다 돌거든요. 이제 그 뭐죠, 엣지도 도나요? 엣지도 크롬 기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크롬 익스텐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터치로 그냥 바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원터치 하면 이제 어떤 보드에 넣을 건데 여기 하면 그냥 바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크롬 익스텐션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석 달, 세 번째 달이 끝나면 이제 네 번째 달부터 프로젝트 두 번째까지 할 건데, 이때는 개발할 게 좀 첫 번째 거에 비해서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진 않을 거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개 하고, 부가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 퍼블릭한 리파지토리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우리가 서버에 이제, 그러니까 패스워드라든지 API 키 같은 거, 이런 보안 문제가 조금 걸려 있긴 해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만 할 겁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만. 그래서 그분들만 콜라보레이터로 하고 오픈소스로 푸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고, 우리끼리는 퍼블릭하지만 다른 외부인들한테는 퍼블릭하지 않죠. 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지 퍼블릭으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자기가 뭐 그 클래스 하나라도, 함수 하나라도 참여를 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이쪽도.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키우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노드도 타입스크립트로 갈 거고, 디노 쓸 거고, 리액트 넥스트 기반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스토어에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껍데기만 만들 거예요. 껍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쿠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유지, 그 다음에 푸시 받아야 되죠. 알림, 이런 거 받는 기능. 그 다음에 카메라나 이런 거 연동할 게 있으면 그거 몇 가지 하고. 거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도 없죠. 실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는 건 다 뭐죠? 웹 영역이죠. 그래서 그렇게 짤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에 뭐 우리가 윈도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써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하이브리드에서는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점점 클라이언트 이제 핸드폰 성능이 좋다 보니까 크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네이버도 하이브리드인데 잘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 전 국민이. 그래서 점점 하이브리드로 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거고, 리액트 완전한 네이티브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죠. 뭐 이미지 편집하는 거 툴이라든지 카메라를 툴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수한 네이티브로 만들어야겠죠. 네, 그런 걸 만들어 보실 분들은 좀 더 리액트 네이티브를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되고, 저희가 다루는 건 하이브리드 할 때 어떻게 쓰더라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원래 이제 두 번째 달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팀 빌딩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마지막 달 한 2주, 두 주 정도는 요 두 번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팀 프로젝트 시간이니까 그때는 100%. 그래서 지금 진도가 부족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팀 프로젝트로 제가 시간을 빼드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발자의 길에 들어서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당부 말씀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직은 프로가 아니지만 프로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팀에 대한 거, 그리고 기술과 공부, 그 다음에 코드란 어떻게 짜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TDD를 한 꼭지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TDD에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 타임 매니지먼트.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타임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 먼저 마음가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는 이제 태도와 원칙과 행동을 겸비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제 경험과 그 다음에 클린 코더, 그 엉클밥의 클린 코더라든지 클린 에이자일 이런 책들 있죠. 이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훌륭하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써놓은 글들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슬라이드를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항상 이걸 보시고 여기에 내가 저촉되는 게 없는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보시고, 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4.5개월 하고 나면 몸에 배이거든요. 이런 내 업무 스타일이. 그렇게 되면 개발자로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자, 아무튼 프로는 태도와 원칙과 행동인데요. 태도는 이제 겸손해야 돼요. 특히 이제 한 경력 2, 3년 됐을 때 막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알아요. 시스템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들떠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리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운칠기삼 이런 얘기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운도 중요합니다.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겸손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겸손하게 할수록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많이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할수록 더 개발자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정돈 항상 잘해야 되고요. 주변 정리. 예, 사람도 정리고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하여튼 정리정돈을 항상 깔끔하게 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예요. 자,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개발자들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니면 자다가도 어떤 게 떠오르면 메모를 해야 돼요. 샤워하다가 어떤 문제 해결이 이제 솔루션을 찾았는데 나오니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걸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쉬운 것만 맨날 똑같은 페이지만 찍어내는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개발자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일주일, 한 달씩 고민할 때도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R&D 쪽 파트로 가게 되면 한 달씩 고민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메모하면 짐이 되니까 필요한 것만 메모하셔야 되고, 메모 기법이야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나를 객관화해야 돼요. 아까 겸손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인데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해요, 기술이. 그러면은 공부해야겠죠. 갈고 닦아야겠죠, 기술을. 예. 근데 뭐 너무 많아서 갈고 닦을 게 너무 많아서 필요한데 내가 나한테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시급한 기술이 뭐냐, 시급한 업무가 뭐냐, 항상 자기를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공부건 일이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자, TDD 전 세계적으로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퍼센트가 확률이란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더더욱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저를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봉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TDD예요. 좋은 회사는 TDD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항상 내가 유닛 테스트를 짜놓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만 코딩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삶도 윤택해져요. 그래서 테스트가, 그럼 제가 컨설팅 가서 이제 테스트 좀 짜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기능 개발하기도 바쁜데 언제 테스트를 짜냐 그래요. 근데 실제로 TDD 했을 때와 똑같은 프로젝트를 TDD 한 거랑 안 해, 뭐 하루짜리 프로젝트 말고 일주일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거 외에는 TDD를 하는 게 무조건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기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반복 작업들이 노가다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프로젝트의 TDD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TDD는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계세요. TDD를 하나요? 면접에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봤는데 뭐 출근 시간 언젠가요?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TDD를 하나요?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으로 짜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도 각자 따로 앉아가지고 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겠지만, 우리 이 부분 같이 페어할까요? 이런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없어, 내가 가르쳐 줄 것밖에 없어, 그래도 페어 하셔야 돼요. 페어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발전하는 걸 느껴요.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같이 페어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자꾸 까먹어요. 단기 기억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그 생각의 깊이는 늘어나는데 단기 기억이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갔는데 뭐 40대 중후반 개발자랑 이렇게 사수가 걸리잖아요. 그분들은 단기 기억이 없어요. 단기 기억이 약해요. 없다기보다는 치매가 아니고 조금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기 기억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시너지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창업도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죠. 물론 리딩은 젊은 사람이 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어의 두려움을 갖지 마라. 페어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그 다음에 CI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TDD를 하게 되면 저절로 CI가 됐죠. 테스트 자동화가 되니까. 테스트 자동화 했으면 뭐예요? 테스트 다 통과됐으면 배포해야죠. 그죠? 예. 이렇게 CI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통합. 이거는 배포를 위해선 지속적인 통합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세 자주 푸시하는 것도 CI죠. 내가 함수를 뭐 한두 개 짰어요. 그래 놓고 푸시를 안 하고 내비두면 안 됩니다. 함수 하나라는 건 하나의 기능이죠. 그래서 한 번의 푸시, 한 번의 커밋은 하나의 기능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능이 너무 사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능을 한 두세 개 묶어서 배포할 때도 보통 하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능을 한 번의 커밋이에요. 하나의 기능은. 그리고 함수도 하나의 기능을 하는 함수도 기능 하나의 함수 하나가 되겠죠. 그걸 또 쪼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함수를 어느 뎁스까지 쪼개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답이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나오죠?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뎁스가 맞겠구나 라는 게 나와요. 아까 같이 총점을 구하는 함수와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합치면 안 되겠죠. 그건 찢어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못해요. 그 부분이 좀 약해. 그렇다고 저는 잘 못하는데요 하는 순간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실패하죠. 실패해도 실패할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수나 여러분들 선배들은 네가 해도 잘 안 될 텐데, 이 부분 실수할 텐데, 이런 거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도 실수해야 돼요. 그 과정을 딱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경험해야 알게 되고 실패해야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제 서비스하는 서버를 셧다운 시켜도 보고 엔진X를 스탑해보기도 하고 MySQL 데이터를 드롭해보기도 하고 테이블을, 이런 걸 많이 겪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첫 직장에서 테이블 하나를 드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리커버리 하는데
뭐 몇 초 안에 이렇게 복구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할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만 해도 한 몇 시간 걸리죠. 옛날에 B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들 있습니다.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 장애가 있죠. 그거는 이제 보통은 어떤 경우죠? 그 체계적인 구조도 문제겠지만 개발자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개발자가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좌절감이 들죠. 막 죽고 싶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수 잘 안 해요. 똑같은 실수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이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TDD도 에이자일의 한 쪽이고 에이자일하게 개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코딩을 할 때도 보면 에이자일한 사람과 에이자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면 에이자일 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한참 그냥 고민만 하죠. 고민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하면 클래스를 위에서부터 쭉 짜 나가죠. 그냥 쭉 짜 하나씩 첫 번째 함수 뭐 아까 같이 총합을 구하는 함수를 쭉 코딩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그 다음 다 짰으니까 평균을 구하는 함수 쭉 짜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에이자일한 사람은 어떻게 짜냐면 함수의 명세만 적어요. sum이라는 함수 명세 적어놓고 뭘 받고 뭘 리턴하는지까지만 딱 적어요. 그 다음에 average라는 함수를 또 마찬가지로 뭘 받고 뭘 리턴하는지 그 명세만 딱 적어놓고 실제 코드 로직은 어때요? 그 다음에 짜겠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에서 토탈이라는 함수를 부른다고 했을 때 토탈을 짜놓고 평균을 짜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그게 맞겠죠. 순차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짜겠지만 이 에이자일한 코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토탈이라는 평균을 먼저 짜면서 토탈이라는 함수를 그냥 부르기만 해놓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다 짜고 나서 총합을 짜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커싱은 어디죠? 평균에 지금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토탈로 넘어가게 되면 분산이 돼요. 그럼 둘 다 좋은 코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평균 그냥 다 짜놓고 그냥 이 함수 부르면 돼 해놓고 불렀다 치고 짜는 거죠. 짜놓고 그 다음 토탈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 없이 그냥 해서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느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는 이제 기간 내 납득할 만한 품질이 나와야 돼요.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거고 그래서 그 납기 기간을 맞추는 게 개발자가 정말 힘들어요. 웹툰 작가만 힘든 게 아니고 개발자 똑같이 힘듭니다. 왜? 내가 스케줄링 할 때 뭐 디버깅 시간이라든지 어떤 회의 시간이라든지 뭐 무슨 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 주사 맞으러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예정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하는데 야근한다고 더 빨라지나요? 야근하면 더 느려져요.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기한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뭘 찾아봐야 돼. 몰라가지고 자꾸 안 돼. 뭐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오타 내놓고 한 뭐 5분 10분 그냥 갈 때도 있죠. 그럴 때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를 넣어놨고요. 그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겠죠. 내 능력이 항상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3배 빠르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현실보다. 개발자는 보편적으로 주니어 시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되면 2배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되면 1로 갈 것 같죠. 1로 안 갑니다. 1.5로 가요. 1은 영원히 없어요. 1은 어떤 사람한테만 있냐면 안 돼요 만 하는 사람만 1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하는 개발자가 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한 50% 정도 돼요. 하지만 안 돼요 하는 개발자는 회사에서 필요 없죠. 창업을 했든 뭐 취업을 했든 안 돼요 노래 부르는 개발자는 결국 도태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잘 판단하시고 자기가 생각한 거에 3배를 하시면 돼요. 주니어 때는 그냥. 그러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걸릴 것 같으면 3일 1시간 걸릴 것 같으면 3시간 잡으면 돼요. 근데 한 달 걸릴 것 같은데 석 달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제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스케줄링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없이 가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발전 못합니다. 내가 목표 설정. 올해는 내가 이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올해는 내가 스펠트도 공부하고 뭐 러스트도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 목표를. 기술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또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 기술은 너무 작으니까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잡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집 고양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IoT 앱을 만들 거야 올해. 이런 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가는 거죠.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나는 뭐 진급해야지 이런 목표 말고 개발자로서의 목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걱정은 일어날 일만 걱정하시면 돼요. 개발자는 이 코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느낌에. 근데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급자가 하라 그래. 괜찮으니까 해.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생기죠. 그걸 그대로 하는 개발자가 있고 안 된다고 해서 우기는 개발자가 있죠.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우기기만 하지 않고 안 돼요 해놓고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보통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하긴 해야 돼요. 결론은. 왜? 상급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거니까. 회사 경영상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 못할 일이.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유능한 개발자들 보면 그 문제를 우기지 않고, 그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은 꼭 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상급자가 얘기를 하겠죠. 선배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풀어볼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일단 해놓고, 시킨 대로 해놓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놔두는 게 습관이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엉망이 돼요. 자, 그리고 독서와 명상은 마음의 양식. 그 전문성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인성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인문학 서적도 좀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은 왜 해야 되냐면, 명상을 할수록 제 경험상, 이제, 개발이 잘 돼요. 코드 품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뭐, 구글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명상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을 쭉 할 때 모닝 루틴을 하나 넣어놓으면, 명상을 하나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오픈소스에 기여하자. 그리고 내가 쓰는 리액트다. 그럼 리액트 18에 대해서 어떤 버그가 발견했어요, 내가.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왜 뭐가 안 되지? 했을 때 내 코드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자가 있고, 리액트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개발자가 있겠죠. 그 후자가 돼야 돼요. 리액트가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문제가 없네 해놓고 내 코드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리액트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한 줄 코드 하나라도 내가 고치면 나는 그 컨트리뷰터가 되죠. 그래서 리액트 컨트리뷰터라고 써놓으면 이력서에 다른 포트폴리오 하나도 필요 없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커리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순간 많은 개발자들한테 행복을 안겨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남죠. 그래서 오픈소스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시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수시로 막 이렇게 컨트리뷰트를 하는데 또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회사 일 제쳐놓고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좀 아니다. 자, 그리고 팀, 사람, 그리고 팀. 자, 우리가 일을 하는 건 팀에서 일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 없습니다. 특히 개발자들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맡은 건 내가 하면 되지.
특히 재택하고 막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아닙니다. 팀이에요, 팀.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거는 큰 팀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는 작은 팀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작은 팀들 속에는 작은 여러분 개개인이 있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팀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발자들끼리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기 전까지는 질문으로 대화를 하시면 돼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죠? 좀 호감을 주는 질문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지 않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되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으로 대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질문을 하는 친구예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줬어, 선배가. 그 선배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한테는 무조건 마음이 갑니다. 다 주고 싶어 해요. 어떤 개발자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니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질문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못해. 자꾸 못해. 이러면은 그 친구한테 정이 안 가겠지만 내가 계속 대답을 해줘요. 같이 얘기를 해줘. 이게 좋지 않을까? 답을 주지는 않더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 선배는 무조건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리고 항상 도움을 준 사람들이 못 있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냥 쉽게 떠납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나를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자세. 그 질문을 꼭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해야겠죠. 나한테도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물론 막 떠들면서 하면 안 되겠죠.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방해를 싫어하는 개발자들이 많은데 외부 방해는 당연한 거예요. 회의하자 그랬는데 저 지금 이제 집중해서 코딩해야 되니까 회의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되게 복잡한 로직을 짜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함수를 짜고 있는데 반밖에 못 짠 거야. 한 60%밖에 못 짰어요. 지금 어디 갔다 오면 이거 40% 나머지 짜려면 한참 힘들 텐데 다시 복귀하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TDD를 하면 돼요. 테스트를 두 가지를 짜면 되잖아요. 테스트를 내가 함수가 10줄이라고 한다면 아까 6줄 짰죠. 6줄을 통과시키는 테스트가 하나 있고 나머지 4개를 통과시키는 테스트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또는 TDD를 해놓으면 어떤 기능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내가 정의를 했잖아요, 이미. 그럼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바로 이어져서 코딩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의 로직들이 계속 남아있죠. 지금 제가 함수 하나로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게 함수 하나가 아니겠죠. 함수 여러 개겠죠. 여러 개를 한 번에 짜고 있겠죠. 네. 그때도 TDD가 무조건 그걸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친구가 뭐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이랬는데 또 안 가기도 그렇고, 그죠? 갔다 오면 TDD를 한 친구들은 바로 몰입이 되죠. 근데 TDD를 안 하는 친구들은 보면 한참 멍하니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했지? 막 이러고 있죠. 복잡할수록 코드가.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카톡, 슬랙 이거 다 이거 방해 요인이죠. 이런 것들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오후 3시, 뭐 5시 이렇게 알람을 맞잖아요. 그때까지는 켜두지 않고 꺼버려요. 집중해야 될 때는. 그래서 급하면은 전화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카톡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카톡도 다 꺼버리세요. 특히 SNS,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해요. 이런 방해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방해받는 걸 너무 싫어해서 다 꺼버리고 필요할 때만 딱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몰아서 봐요. 카톡이랑 이메일이랑 뭐 슬랙이랑 이런 걸 다 한 번에 몰아서 봐요. 항상 대답이 늦죠. 급한 사람은 다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그 메신저가 아니고 슬랙이라는 게 원래 철학이 그거예요. 내가 방해를 받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20분 이상이 걸린다. 이게 슬랙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방해를 안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슬랙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 메신저
거기서 온 게 슬랙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에요. 슬랙이라는 노란색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방해받는데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 회의도 많고 뭐 방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누가 방해하러 왔어요. 뭐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은 뭐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항상 뭔가를 부탁을 해요. 부탁이 할 게 없어도 부탁을 해버려. 담배 피러 가자 그러면 담배를 달라 그래요. 그 친구랑 담배 피기 싫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속 역공을 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은 2번 올까 1번밖에 안 와요. 자, 그 다음에 나만의 플로우. 하지만 나만의 플로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눈이 멍해가지고, 보통 코딩할 때 눈이 반짝이는데 눈이 멍해지죠. 나중에 지치고 막 그러면. 특히 야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멍해가지고 플로우에 빠져있어. 플로우가 이제 몰입, 좋은 의미로 몰입인데 나만의 그냥 세계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짜요. 이렇게 짜다 보면 불필요한 코드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써야 되는데 소설을 쓰고 있죠. 내 세계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뭘로 해결하면 되죠? TDD를 잘게 쪼개면 해결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나만의 플로우에 빠져서 막 코딩하는 사람들은 코드가 엄청 깁니다. 코드가 길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읽기만 좋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코드가 길면 읽기 힘들죠. 그리고 읽기 힘들면 확장하기 힘들고. 그래서 너무 매몰돼가지고 하지는 마라. 자, 그 다음에 개발에서 영웅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성능을 2배로 빠르게 해야지. 이 부분이 항상 우리한테 걸림돌이야. 우리 서비스에. 그럼 내가 이걸 2배로 빠르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밤새가지고 이걸 2배로 빠르게 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에 피해가 오거든. 내가 밤새고 이틀 밤샜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팀장 입장에서는 다른 일은 안 해? 다른 일에 지장을 주거든요. 지쳐 있으니까 몸이 항상. 그래서 개발에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할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 다 주어지죠. 서비스가 잘 되면. 자, 그 다음에 기술과 공부. 자, 기술은 이제 소프트 스킬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개발 스킬이 있는데 소프트 스킬도 무조건 키워야 된다.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면 이제 큰 회사를 가게 되면 소프트 스킬 교육을 따로 계속 받을 거고요. 그냥 몸으로 그냥 체득이 되죠. 계속 경력을 쌓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날 싫어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아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도 적당히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선생님한테 듣고만 있지 않죠. 자기가 뭔가 아웃풋을 해보죠. 그래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자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책으로 공부하든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했으면 항상 코드를 짜봐야 돼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경력이 쌓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 새로운, 내가 이제 구독을 해놨으니까 새로운 스킬들이 막 나오면 보죠. 리액트 18에 이런 게 생겼네.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건 내게 안 돼요. 그걸 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6을 쓰고 있더라도 18로 프로젝트 하나 생성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코드를 짜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16으로 하고 있는데 18로 올려보자. 회사 거는 쉽게 못 올리는데 얘는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이 뒷받침된 기술. 항상 이론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단조롭고 지루한 삶을 살아요. 개발자가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요. 이론이 없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론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경력을 회사에 맡기는 개발자는 재앙이 있으리.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커리어를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대. 특히 개발자는. 내 개발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야 되고요. 업무의 3분의 1은 자기 개발에 써야 돼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오전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다 해놓고 오후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회의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오후에는 회의도 많고 뭐 많아요. 그럼 오후에는 거의 일이 안 돼. 저녁 먹고 저녁에 해야지 되겠어요? 졸리고 피곤한데?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오전에 집중적으로 내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메일도 보고, 이제 뭐 이메일도 쓰고, 회의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재밌겠죠. 덜 지루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오전에 일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2배의 일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창업을 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죠. 이제 컴사 기본적인 거, 뭐 소프트웨어 공학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디자인 패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이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들, 이거는 뭐 저절로 익혀지겠지만 컴포넌트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 대한 거 잘 알아야 되고요.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그래도 객체 지향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XP 에이자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자일에는 이제 스크럼, 우리 회사는 스크럼 방법론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에이자일하게 가는구나.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그죠? 옮기는 거 있죠. 린, 칸반, 이거 다 마찬가지죠. 칸반은 이제 트렐로 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UML은 이제,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라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디플로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설계할 때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중간에 어디서 새고 어디서 붙고 이런 걸 그려놓는 DFD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력이 5년, 10년 되더라도 계속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솔리드는 한번 보고 갈까요? 객체 지향 설계 기법인데요. 자,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 이걸 클래스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개방 폐쇄 원칙,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확장에는 열려있으나 변경에는 닫혀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경에는 닫혀있다라는 말은 기능이 바뀌면 안 되죠.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능으로 가지면 총점을 구하는 함수가 평균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코프의 치안 원칙, 뭐 많이 늦어졌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자, 코드는, 자, 닥치고 코딩. 일단 짜고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난 코드를 끝내주게 짜야지, 한 번에. 이런 생각 갖는 순간 힘들어져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20년 넘었지만, 일단 짜고 리팩토링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짤 때는 막, 엉망진창으로 막 짜죠.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짭니다. 술 먹고 막 주저주저 하던 것처럼 코드를 그렇게 막 짜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는 테스트 코드가 통과될 정도만 짜놓는 거예요. 그럼 사실 거기서 코딩 끝이에요. 이제 MVP를 만든다 했을 때는 여기까지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린 나왔죠. MVP는 최소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시제품이잖아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디 데모하러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코드 짜고 끝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하는 거라 그러면은 리팩토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팩토링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리팩토링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다른 함수들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드는 나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준하는데 내가 짠 코드는 내 것이, 내 기술이에요. 내 소유가라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은 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아까 이론을 공부한 걸 가지고 코드로 만들어야 돼요. 코드로 만들지 않은 이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코드 공동 소유 개념은 남이 짠 코드도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짠 것만 내 게 아니고. 그래서 남이 짠 거에서 버그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고쳐줘야 돼요. 내 거다 생각하고. 저 사람이 짰으니까 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깔끔한 코드라는 거는 이해하기 쉽고 바꾸기 쉽고 확장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하나 비어져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십시오. 사실은 이걸 토론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지루해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실제 코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를 너무 많이 작성하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GUI 테스트 코드는 최소로 하는 거죠. GUI, 그러니까 화면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거를 계속 문서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버튼 하나 추가하면 또 문서 바꿔야 되죠. 네, 실제하고 문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를 크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작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TDD는 다음에 제가 특강으로 한번 할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TDD의 중요성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처럼 믿습니다. TDD를 믿습니까? 당신은 TDD를 믿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TDD를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속편한 개발자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여가 시간 즐기고 어디 저기 캠핑 갔는데 전화 오는 일 없게 하려면 TDD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테스트를 자꾸 만들다 보면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를 내가 알게 되겠죠. 그럼 그 코드가 좋은 코드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하는 코드만 딱 짜면 사실은 코딩 끝이에요. 거기서 뭐 기법을 하고 뭐 람다를 넣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대신 근데 읽기 힘들어. 나중에 쭉 딴 거 짜고 돌아왔을 때 잘 안 읽히네. 그럼 그건 리팩토리. 그 외에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쨌든 읽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읽고 확장하는데. 확장하기 쉬운 거, 읽기 쉽고 확장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사후 테스트. 내가 함수를 짜놓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짜는 거는 절대 함수를 짜기 전에 만든 테스트만큼 예리하지 않습니다. 자, 가능한 모든 테스트는 자동화하라. 내가 뭐 하나 코드 고쳤는데 뭐 테스트 뭘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고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자, 시간 관리. 이제 이건 생산성과 연관되는 건데요.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닝 루틴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꼭 아침에 해라는 게 아니고요. 난 저녁 올빼미형 인간이야. 그러면 저녁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루틴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명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고 108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일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그럼 그 루틴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녁보다는 아침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한 1년, 2년 되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어요. 그 다음에 미팅은 피해야 돼요. 가능한 한. 그래야지 시간 관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니어로 올라가게 되면 팀장이 되면 팀원들 보호하는 게 회의를 안 하는 게 팀원들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면 떠나야 돼요. 지루하면 떠나야 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XP에서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는 스탠드업 미팅을 하죠. 아침에 딱 오면 다 서서 하죠. 개발팀은 보통 스탠드업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 미팅을 하는데 한 사람당 20-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제 뭐 했고요. 오늘 뭐 할 거예요. 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요 세 마디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했는데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렇게 20-30초로 쫙 돌아가야 돼요. 그래놓고 그 얘기를 할 사람은 따로 회의를 잡아야겠죠. 따로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스탠드업 미팅은 한 사람당 20-30초예요. 그러면 3명이면은 2분 안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따로 회의를 하더라도, 자, 요구사항은 말로 들을 때보다 복잡해요. 자, 기획자가 기획을 해가지고 왔어요. 들었다 보면 별거 아니네, 간단하네,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근데 개발을 해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배, 3배 잡으라는 것도 그거 된 거죠. 그래서 그냥 힘내 하는 순간 좋은 코드는 물 건너간 거예요. 내가 리팩토링 할 시간 없어요. 추정에 희망을 섞지 마라. 내가 예측할 때, 나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 내가 여름 휴가 가야 돼, 다음 주에. 그 전에 내가 끝내야지. 이게 희망이죠. 희망을 섞을 필요 없어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일정 잡으면 됩니다. 희망을 많이 갖는 팀원들이 많을수록 그 프로젝트는 망해요.
1점 못 맞춥니다. 항상.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시니어 개발자죠. 문제가 될 부분은 발견 즉시 알려야 돼요. 이걸 내가 숨기고 있으면 안 돼.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스탠딩 미팅 할 때 문제될 부분,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띄어만 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필요는 없어. 물론 내가 해결해도 되지만 띄어만 놓으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자, 그 다음에 디버깅 시간도 코딩 시간. 내가 오타난 거 5분, 10분 지나는 거 이것도 다 코딩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안 생길 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아까 주제 파악하라 그랬죠. 자기를 좀 보라고. 저도 오타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합니다. 특히 노안이 와가지고 더 심하죠. 함수 이름 막 잘못 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우리 파이팅 하시고 좋은 개발자가 되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